4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국민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순국선열, 호국경영, 태극기 애국열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두 개 쓰더니 잘 안 들리죠?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인신 감금 옥중투쟁 1474일째 지난 토요일 4월 10일날 자유의 도시 부산에서 우리 공화당 집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에서의 부산 시민들의 참여와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지지,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 또 국민의힘에 대한 그러한 실망, 이것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그러한 집회였습니다. 마이크 소리 조금 더 올려주세요. 우리 공화당은 부산 집회에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중심에 청와대를 에워싸고 있는 그 많은 벽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다. 그 벽들이 무너지면서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가 더욱더 국민들한테 다가갈 것이다. 또 지금까지 이 4년간 투쟁했던 그 과정들이 첫째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그들의 침탈에 대한 우리는 저항을 했고요.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도입하면서 신케인즈 이론을 가지고 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는 그들과 우리가 정면전을 했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역사를 소위 사회주의자들의 역사로 뒤바꾸려는 그들의 업무에도 과감하게 부딪히고 싸웠습니다. 이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시작은 거짓 촛불에 의한 촛불 쿠데타였습니다. 그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인신 감금, 정치적인 보복, 권력 찬탈, 이러한 일들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촛불 혁명의 망상은 무너진 겁니다. 촛불을 들었던 또 언론 방송에 속아서 거기에 동조했던 많은 국민들이 공정과 정의에 도전하는 이 오만한 정치 집단에 대해서 준엄한 칼을 드신 겁니다. 이제 촛불 혁명이라는 망상은 끝이 났습니다. 또 촛불 혁명의 망상이 촛불 쿠데타였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밝혀짐으로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실과 그 정의가 무엇인가도 이제 밝혀질 날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4년 동안 힘들게 투쟁하면서 최대 역사상을 함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 정의의 투쟁도 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두꺼워 보이던 촛불의 망령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고 이제 그 망령의 핵심인 청와대와 대깨문들만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유우파 국민들이 말했던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과 불의를 규명하고 물리치는데 그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4년간의 정말 힘든 투쟁이었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곁으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석가 탄신일 부처님 오신 날에 대통령께서 우리 곁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이제 거짓과 불의와의 전면전 싸움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거짓과 불의에는 국민의힘, 소위 배신 역적들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이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말들을 못합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정치적인 착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이제 드러내놓고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물러난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밤나라 배나라 하는 섭정 정치는 사라져야 됩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오만과 국민 무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국민의 힘에 의해서 승리한 선거다. 이것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왜 선거를 이기고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최소한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 힘이 이긴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이긴 거죠. 안철수라는 자는 저는 굉장히 격렬하고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보궐선거에 실질적인 정치권에서의 최고의 역할자를 보조라고 하면 김종인이 아니라 안철수입니다. 앞으로 다음 대선 11개월 동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행보나 발언을 우리 공화당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보수를 버린 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으면서 탄핵을 묻고 가고자 하는 자, 현재 진행형인 5.18 문제나 기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잣대로 국민들한테 인식을 하는 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도 나기 전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자, 그 경솔함과 그 정치적인 얕은 장깨에 저는 분노합니다. 정치는 장깨를 통해서 승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우파 보수, 그들은 물론 보수를 버렸고, 그들은 국민의힘은 이제 중도 좌파의 길을 간 겁니다. 앞으로도 중도 좌파의 길을 갈 겁니다. 국민의힘의 56명의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특정 지역 정당을 배제하겠다. 언제 특정 지역 정당을 그들이 그렇게 도왔습니까? 선거철만 되면은 특정 지역 그들의 내국심을 강조하더니 선거가 끝나면 바로 또다시 돌아서는 그런 행태들을 초선 의원들부터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8명이 대구 경북 의원이라는 거예요. 대구 경북이 이유 없이 또 영남권이 이유 없이 은혜를 맞는데도 말하지 못하는 그들은 부울경의 시도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공화당과 같이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국민의힘이 석고대죄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정말 그들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김무성을 중심으로 유성민이라는 이 배신 역적자들이 이걸 함부로 놀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또 폄하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다 라고 봅니다. 좌파들보다도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을 바라지 않는 자들이 국민의힘에 있는 탄핵을 주도하는 자들입니다. 용서해서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봅니다. 문정인이라는 자는 대통령 특별보좌역을 하면서도 막말을 쏟았지만 이번 아사히신문 11일자 인터뷰의 막말은 정말 자유파 국민들을 분노하게 합니다.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은 한반도 평화 담보가 어렵다. 이러한 말을 하는 자가 지금 문재인 정권의 핵심으로 있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의 실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광복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는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굳건한 한미 동맹과 한미일 상국 연대, 우방국 연대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지켜졌지 않습니까? 언제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에, 특히 대한민국의 평화에 기여를 했습니까? 호시탐탐 중화를 내세우며 한반도를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광복 이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을 해준 미국을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을 그대로 돌려주면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지 않으면 소위 지금 말하는 쿼드에 이런 식으로 왕따 제외되면은 한국은 망합니다. 그것이 6.25 전쟁 시기와 똑같은 상황들이 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일본, 호주, 대만, 인도를 중심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 4년이 낳은 한반도의 가장 위협적인 국제 정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또 미국이 문재인 정권이 미국의 혈맹을 배신하는 행위들을 보면서 미국이 이제는 한국에서 손을 떼려는 그러한 조짐들이 보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우리의 강령으로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이러한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응당의 응징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 중국 폐렴 상황에서 얘기했던 중국인 전면 금지 출입금지를 막지 못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백신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초기 방역도 실패했고 그 이후에 K-방역을 자랑하면서 헛소리를 지킬 때 백신 수급은 뒷전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전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 와서 가동하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은 하루에 30만 명 이상을 접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만 명 선을 접종하고 있다는 것은 배신 역적행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백신 수급을 못해서 하루에 30만 명 이상을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을 3년밖에 못한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고 국가 파괴입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 종식이 1년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11월 면역체계 확립을 선언했던 정세균 이 방역본부가 정경을 통해서 설정말을 흘렸습니다. 내년 후로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정원경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해야 되고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오늘도 폐업을 하고 길거리로 내몰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집단 자살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백신 수급을 못해서 11월이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 내년 6월까지도 면역체계가 방역이 확립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문재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세균이라는 자가 대통령 하겠다고 또 얘기를 하는데 방역대책 총괄본부장 정세균, 정은경 또 수급에 앞장섰던 외교부 장관 이러한 사람들의 책임을 국정농단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국정농단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파괴한 겁니다. 국민을 고통에서 신음하게 만드는 이자들을 어떻게 처단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 이 중국 폐렴에 대한 진실의 기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이성우 최고위원이 조사위원장으로
하고 방역 전반에 걸친 백신의 문제, 방역 K-방역의 허구, 백신 수급의 거짓말, 향후 중국 폐렴을 막지 못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백신 수급의 실패가 대한민국을 국가 자살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고 당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관련, 중국 폐렴 방역 관련 조사를 통해서 그 책임자들의 처벌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부산 집회에서 부산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를 해주신 이한호 부산시장 위원장님과 부산시장 당직자들, 그리고 부산시장 동지 여러분께 박수 말씀 드립니다. 날씨도 좋고,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특히 청년들이 집회의 전면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활기찬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우리 집회 방식도 청년층들을 좀 더 보시고, 그래서 우리 젊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 얘기를 잘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박형준이가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박형준이가 선거 다음날 4월 8일 동네에 있는, 부산 동네에 있는 충렬사를 참배했습니다. 그러면서 던진 첫마디가 그랬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박형준 본인, 그리고 국민의힘당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가덕도 신공항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입니다. 부산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김영춘 후보를 심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박형준은 바로 가덕도 신공항 안을 폐기시킬 것이 부산 시민들의 민심입니다. 그런데 그 민심을 짓밟고 가덕도 신공항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부산 시민의 민심은 국민의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싸워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잘못 가고 있는 정책들, 잘못 취한 정책들을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형준은 그런 부산 시민들의 민심을 외면하고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하겠다. 바로 국민의힘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이중되고 한통속이라는 것을 바로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로 사건입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이제 국민의힘당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정립해야 돼요. 더 이상 국민의힘당이 우리의 우군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정립해야 될 때가 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의힘당에 기대고 계신
자유우파 분들께서는 더 이상 국민의힘당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마시고 자유우파, 애국우파 정당으로서의 우리 원안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틀리면 동참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갤럽에서 리얼미터군요. YTN이 리얼미터 의뢰해가지고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상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긍정평가가 33.4%라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갤럽이 32%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좀 나왔고, 근데 이제 부정평가는 많이 올랐어요. 잘못하고 있다고 62.9% 이렇게 나와서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의 차이가 29.5% 30% 가까이 납니다. 아무튼 정권 말기에 오면서 문정권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런 흐름은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걱정은 지금 이번 재보궐선 선거에서 명확한 국민의 뜻을 선거를 통해서 보였는데,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국민의힘당이 표피적으로 조금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중도 내지 중도 좌파 노선으로 개인주의적인 처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또 앞으로 정권 교체의 산파역과 중심에 대한 대한민국 정통 보수 세력을 구구하고 매도하는 이런 노선으로 지금 가겠다는 그런 흐름이 보여가지고, 이게 오히려 내년 정권 교체하는 데는 이 조그만 사탕 관림 하나 얻어먹고 거대한 걸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신들 차려야 되는데, 선거에서 정치인들이 아무리 표를 얻어서 중도 노선으로 가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고, 주사파는 정책하고는 별 상관도 없는 정권 아닙니까? 사회주의 혁명 완수해서 체제혁명 완수하겠다고 마지막 1년 쏟아부을 텐데, 지난번에 주민자치기본법 같은 거 이미 얼마나 지금 인프라가 다 사회주의화로 끝난 마당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야권을 보면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그 문재인 씨 대통령 취임사의 핵심 메시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사인데,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이거 알고 보니까 2015년 4월에 중국 인민일보에서 게재된 논설을 뺏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에 그런 논조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그러니까 세종연구소 이사장 문정인이라든지 그 휘하에 잘못된 세력들이 계속 친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도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국민이 표로서 심판했다고 해서 이들이 그걸 접을 전혀 그런 확률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그 메이저 신문에서 보도도 하고 논설도 썼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상원의 외교위원회가 그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 경쟁법을 공개했는데, 지금 거기 반중연합전선 구축하는데 군사, 경제, 첨단 기술 등 전방위에 거쳐서 틀을 짰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뭐 보이지 않아요. 그냥 동맹국가라는 그런 두루뭉실한 서술 외에는. 그래서 군사안보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과 같이 하겠다. 이것도 지난번 2+2 회담에서 서훈 안보실장이 미국의 그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부장관이 강력하게 쿼드 참여를 요청했는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결국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부인하고, 그거 일본에서 그걸 일부러 언론에 흘려가지고 청와대에 그러면 그런 사실이 없다, 거짓말하고, 국정농단을 넘어서서 국민을 향한 안보 사기꾼들이 안보 사기꾼. 그런 얘기 했으면 했다고 해야지. 지들이 신념이 그렇고 정권 잡아서
한미동맹 해체하면 하차하겠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거짓말하고 말이죠. 이런 정권을 상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정말 큰일 났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처한 위치가 너무 지금 다급하고 어렵다. 왜 문재인 씨는 중국몽 이야기하고 작은 봉우리론 이야기하고 산불 합의해주고 중국 공산당한테 군사작권 다 준 상황에서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중국 공산당 100년 축하한다는 그 메시지 듣고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이 1월에 우리가 6.25 때 함께 피를 흘린 것은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말이죠. 아까도 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문정희 씨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게 국제정치학자로서 부끄럽잖아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노무현 시절에 동북아 균형 다른 재판도 국제사회에서 웃음거리 되고 말도 안 된다는 거 재판치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국립외교원장이라는 건 한미동맹에 중독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우리를 모욕하고 있고 말이죠. 아니 동북아 균형자로는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되고 말권을 갖다 국제사회 웃음거리 됐잖아요. 분단국가가 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G7 정도의 국력을 가지고 강력한 통일국가라고 거기에 통할지 모르지만 이게 우리 국민들 이게 속이는 말장난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계속 지금 외교부 장관 정우영의 종전선언부터 해서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 군사작전 통제권 달라는 전시작전 통제권 달라는 서욱 국방장관부터 해서 유엔사가 족보가 없다는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 정세현 민주평등 수석부의장 이런 말할 수 없는 인사들이 다 지금 초치고 있어요. 이게 뭐 미국 나가라는 이야기지 이게 뭐 다른 이야기겠어요? 속된 이야기. 우리는 북한 먹여 살려고 북핵은 뭐 상관없고 중국 공산당하고 친하게 지낼 테니까 미국 나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통일부 이인영이는 뭐 지금 15일날 미국에서 톰 랜턴스 인권위원회 청문회 열리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이죠. 이거 뭐 통일부 대변인 통해 가지고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위원 성격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있다. 이런 헛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미국에서도 반박하고 청문회를 깎아내리려면 정치적인 묘사라고 미 하원 고위관계자가 반박을 하고 이게 동맹국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청문회 뒷배기를 통일부에서 하고 통일부가 그런 거 할 영역이 됩니까 지금? 이거 완전히 종북부로 이름 바꿔야 돼. 김정은 문화 종북부로. 네? 이거 외교적인 사고입니다. 이거 당장 경제시켜야 돼. 이게 국민의힘이 뭐 하는 거 이런 거 나오면 곧바로 달라들어가지고 상임위에서 따지고 경질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김일성 생일날 15일날 이런 거 한다니까 또 저 북한에 독재자 눈치 보면서 이런 장난들 하고 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에서 대북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성토하는 분위기인데 북한 인권법은 사장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의 대변인이다. 미국이 대북 정책이 강경하게 인권을 기반으로 비핵화를 전제로 깔고 나오고 있는데 이 정권하고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다 지금 상충돼가지고 우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이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안보이익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해체 작업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돌이켜보니까 저도 이런저런 책도 읽고 사상서적 이런 거 읽으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문재인 씨가 신영복이라는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는 얘기부터 해서 그 좌익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등등 그리고 이영희의 뭐 전환시대의 논리라든지 과거 파르긴과의 대화 이런 등등 과거 이들이 억지로 선전선동적으로 꿰맞춘 그런 좌익 논리들이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완전히 지금 토착 정책관이 구조 제도화 돼가지고 이제 주민자치기본법까지 모든 것이 지금 법화돼 가지고 좌익혁명이 지금 완성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렇게 핵심 세력으로서 이 나라를 파괴하는 세력들은 종북 김일성주의자들이고 민족 사회주의자들이다. 이런 반미 반일
이런 노선이 전혀 수정될 기미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이 문재인 퇴진 척결밖에 없는데 과연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정권 교체하는데 국민의힘이 저런 자세를 가지고 저기서 고춧가루 뿌리면 되겠느냐. 에? 지난 76년간 진행된 이 대한민국 그 전복하려는 좌익들의 노선이 이제 마지막 할춤을 주는 내년 대선까지 시기에 중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도는 없는 것이 체제전쟁의 와중에서 자유파가 대한민국을 사수하느냐 아니면 좌익들한테 한미동맹 파탄으로 대한민국이 먹히느냐 이 두 가지인데 인식들이 너무 아니하고 너무 표피적이다. 예? 그러다 보니까 국가부채가 뭐 1985조까지 가서 GDP를 초월하는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고 예? 북한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이 정부는 북한 비위 맞추느라고 예? 북한 참관을 노력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고 말이죠. 이게 모든 게 지금 엇박자고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백신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현재 백신 접종률이 이스라엘은 61.3%, 영국은 47%, 미국은 34.2%, 몰디브 같은 나라도 뭐 49.1%네요. 세르비아도 24.6%, 몇 나라만 얘기해. 한국은 2.2%에 2.2%. 방글라데시보다도 접종률이 낮고, 백신도 없고, 이대로 가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집단 면역까지 6년 걸린다는데, 정은경이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세균이가 책임지고, 당장 이걸 국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되는데, 사죄는 안 하고 계속 지금 딴소리를 하니까, 이 국민들을, 이게 생명권을 이게 경시하는 거지, 이렇게 돼서, 언제까지 백신 문제 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소가리를 하고, 또 백신을 확보 못하면 생명권이지만 경제가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그런 타격을 입잖아요. 이스라엘, 영국, 유럽 이런 나라들인데 마스크 벗기 시작하면서 경제도 살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암흑천지다. 암흑천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난 부산 집회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총체적으로 이 정권이 지금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체제 변형, 사회주의 노선을 토착화하는 이런 흐름에 대해서 중도니 뭐니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 가지고는 내년에 절대로 정권을 못 찾아올 것이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정신들 차리고 우리 공화당처럼 그래도 이빨을 소리하는 정치 세력하고 어떻게든 좀 연합해서 이걸 막고 이거 찾아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실인식이 잘못되고 또 이념 공부도 안 돼. 아주 얄팍한 기회주의자들이 말이죠. 정치권 전면에서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은 문재인 나름대로 빨간 세상으로 망치고 야권을 대표한다는 잘못된 인사들은 기회주의적인 그런 처신으로 나라를 망치는 이 망국위원장을 보면서 우리 당의 역할이 더 커지고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들, 지난 토요일 부산 집회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진 코스도 길고 했지만 부산 시민분들의 열렬한 성원과 환호가 우리를 좀 고무적으로 해주신 것 같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당원 동지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옥중 투쟁하신 지 1474일째 되는 날입니다. 4년 만에 4년이 넘은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기간 만에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촛불 거짓 세력들의 위선과 무능 그리고 선동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맞이하는 거대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는 그 분노, 국민들의 분노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중도층을 잡았기 때문에 성공한 선거가 아닙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이길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에 막대기 대신 사람을 꽂아서 이긴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니 정말 황당한 일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의 박형준 부산시장이죠. 이제 이분은 자기 부인이 하는 갤러리에 본인이 직접 가는, 참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는데 이거에 어떻게 가능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도덕도 사라지고 최소한의 양심마저도 없는 대한민국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장 때 조금이라도 도왔던 사람들은 서로들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을 잡았다, 청년층을 잡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문재인의 분노를 했고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 4년 동안 보고 또 봐도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을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허경영을 찍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당을 찍은 거죠. 대체 세력이 있었다면은, 하다못해 정의당이라도 있었다면은 선거 결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틈을 타서,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틈을 타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특정 지역 정당 배제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나마나 영남권을 제외하겠다는 의미고, 그 중에서 핵심은 TK입니다. 영남지방은 국민의힘이 얻은 102석 중에서 55석을 국민의힘에 준 지역입니다. 초선 의원 56명이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서 TK 의원이 8명입니다. 당연히 김용판 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TK 지역이 몰락한 거는 결국은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다 줄을 서야 되고 누군가에겐 잘 보여야만 TK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던 무게감이 있던 중진급들은 사라지고 색채가 없고, 아니면 선거 끝난 당일날 당직자 조인트를 까는 그런 의원들이 있는 그냥 그런 정당이 지역이 돼버린 겁니다. 대구 경북은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던질 때는 본인들을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애국 충절의 도시들도 많고, 우리가 다부동 전투 등 6.25, 3.1운동 이때부터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누군가에게 줄 서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다음번 공천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해서 뒤로 숨는 비겁한 정치인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이번에 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서울시 5급 이상 개방형직이 이제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거죠. 결정직 보좌관 산하기관이면 666명 가운데 시민단체나 여당 출신 인사가 168명입니다. 25%에 육박을 합니다. 물론 이건 드러난 숫자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그냥 일반 서울시 공기업 산하에 직원으로 들어가고 했던 것들은 수치에 잡히지도 않은 겁니다. 또한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예산, 그 중에서 일부인 시민단체 공모사업 예산이 2016년도 641억에서 작년에만 2354억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 2050억이 어떤 돈이냐? 2353억이 2050억이 지난해 서울시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분담금으로 낸 돈이었습니다. 그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이 좌파 세력들에게 활동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시민단체가 이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국가의 부정부패, 또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어두운 곳을 비춰준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대한민국에서의 시민단체들은 결국은 좌파 색깔을 띠냐 안 띠냐에 따라서 생존 문제가 걸려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장 이번 1년짜리 재보궐이고 이 재보궐이 대선의 디딤돌이다 하면 이 문제에 올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TBS 김어준은 빙산의 일각인 겁니다. 눈앞에 보여져서 튀어나온 사람이니까 본인이 그 눈앞에 드러나지 않은 더 수많은 암수들을 잡아내는 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일들이겠습니다. 이 중국 폐렴, K-방역의 허상들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손을 떼는 게 답이겠구나 싶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했던 거는 이 구하지 못해서 뭐 경제 상황이 이제 회복이 느려진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2번 접종을 맞은 사람이 60%를 넘어서 70%에 입법을 하고 있고 미국도 이제 곧 20%를 넘어가고 실예를 들면 미국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을 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 경제가 뛰는데 한국이 중국 폐렴에 신음하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지금도 부산 서면을 가보니까 문을 닫은 상가들이 굉장히 많던데 그리고 또한 백신을 완벽하게 맞은 국가들이 늘어나고 한국이 그 백신 접종에서 뒤처지게 되면 변이 바이러스에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프리카에서 백신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1차 접종 후에 4주 뒤에 2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접종을 1차만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 사이에 말 그대로 K 변이가 생겨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히 앞으로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4월 5일 월요일부터 2021년 4월 11일 일요일까지 우리공화당 서명된 주간 운영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강동구 갑팀이 천호 이마트 앞에서 이틀 동안, 강서을팀이 송정역, 구로구팀이 낙성대역 1번 출구 앞, 서대문구팀이 서대문역 2번 출구, 송파을팀이 이틀 동안 잠실 세내역 2번 출구, 잠실역 8번 출구에서 서명대를 열었습니다. 양천구팀이 신정내거리역 3번 출구, 은평구팀이 청량리역 게릴라 서명대, 그리고 은평구팀과 서울시당 연합이 청량리역에서 서명대를 열었습니다. 나라봉팀과 영등포구 갑팀 연합이 낙원상가 앞 탑골공원 서문에서, 서청대 기도회 팀이 부천 송내남부역, 진추모팀이 영등포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입니다. 기장군팀이 3일 동안 자유시장 금사랑 앞, 부전농협 앞, 기장 일광역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당팀이 나흘 동안 서면 영광도서 앞, 영산동 전철역 12번 출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북구 사상구 강서구팀이 나흘 동안 금곡 하나로마트 앞, 사상구 주례동 주례럭키 아파트 앞, 강서구 대저 1동 대저 생태공원, 사상구 괴곡동 이마트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진구 동래구팀이 3일 동안 부전시장 부전농협, 동래 지하철역 1번 출구, 연산동 전철역 8번 출구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대구입니다. 달서구 갑팀이 성서 홈플러스 앞에서, 달서구 병팀이 대구 서부정류장 내거리,
동구 을팀이 반야월 시장 장날 공원에서 북구 을팀 연합이 서면동 농협 앞, 수성구 갑팀이 동아쇼핑 수성점, 중구 남구팀이 이틀 동안 반월당 현대백화점 앞과 앞산공원 고산골에서, 달성군팀이 달성 오포 송해공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인천은 서구갑 서구을팀연합이 검단 완전역 1번 출구에서, 울산은 울산시당팀이 신정시정 기업은행 앞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기입니다. 광명시팀이 광명사거리역 3번 출구 던킨도너츠 앞, 남양주시팀이 남양주 마석 5일장 장날, 부천시팀이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양평팀이 양평역, 서청대 기도회팀이 부천 송내 남부역 광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강원입니다. 강릉시팀이 강릉 중앙시장 월화거리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북입니다. 경산시팀이 경산시 남천강변 중치에서, 경주시팀이 안강 서명대, 구미시 을팀이 선산시장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경남입니다. 마산 회원구팀이 마산 석전동 정남은행 본점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투이팀이 KBS 수신료 인상반대 국민의힘 당사 앞 김종인 사퇴 촉구 피켓 시위를 하셨습니다. 서명인수 6,562명, 일반 당원 1,741명, 책임당원 483명 해서 총 서명인수 6,562명, 당원 2,224분이 우리 공화당의 새로운 당원이 되셨습니다. 그제 대한애국당 시절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구미순 동지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저와는 동작을 해서 예비선거 기간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응원을 해주신 분이라 더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당원분들의 희생과 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은 올 남은 봄철 기간 동안에 더 힘찬 서명대 운영과 투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만에 야당이라는 국민의힘이 드디어 첫 번째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통령도 탄핵시키고 바짝 자기들 목 날라갈까 바짝 엎드려서 벌벌기며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수라는 이름까지 버리면서 이긴 선거인데 이들은 내부적으로 축제 분위기를 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 제목에는 이런 기사 제목까지 있습니다. 압승에도 구심력이는 국민의힘, 도로 김종인 얘기까지. 기사 내용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철수와의 합당, 그 다음에 홍준표의 복당, 그 다음에 당권 경쟁 등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김종인 재등판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관계자가 선거 승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복귀를 하는데 약 2-3주 정도의 시간이 흐를 것이고 그 이후에나 합당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뭐 안철수는 당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곁들였는데 참 이자들이 뭔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분위기가 안 좋은 것 자체가 알아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한 게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복귀를 해도 왜 갑자기 20대 남자 청년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랐는가에 대한 분석이 과연 자신들이 정책이 달라서, 자신들의 리더십이 행동이 옳아서, 자신들이 무엇을 잘했다고 뽑아준 건지 아마 내세우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아마 자신들이 중도의 표심을 이끌었고 자신들이 잘했다고 모든 공로를 가져가려 할 것이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것을 어느 정도 무마하려는 경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부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데는 정말 큰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치란 사실은 크게 어렵고 공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많겠지만, 사실은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국민들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그 아젠다에 따라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아젠다와 리더십이 부재했다. 제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권력이라는 제빵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말 주객전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고, 어떠한 정책을 제시하며, 어떠한 대명제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지켜나가고 국민 여러분의 삶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돼서 자신들의 권력만, 내가 어떻게 하면 요직을 잡고, 내가 어떻게 하면 대권 욕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선거 결과가 반문재인이라는 이 확실한 민심을 얻은 이 시점에도 어떠한 방향성의 깃발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아마 배신의 대명사 유승민의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과도한 구형을 가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 너무했다 윤석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자신의 대권 욕심일 뿐일 것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저를 정치에 크게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아마 수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은 정치니, 체제니, 안보니 하는 그런 무거운 문제보다 우리 자기 가족들 먹고 사는 문제, 내 자식 먹여 살리는 말 그대로의 생활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길 겁니다. 그럼에도 정치를 알아야 되고 정치를 지켜봐야 하는 것은 그러한 생활이 결국 정치에서 파생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러한 국민들의 생활과 국민들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진심 어린 고민과 함께 나아가려는 자세는 전혀 없고, 자신들의 제밥에만 관심 있는 국민의힘, 자신들의 권력만 관심 있는 국민의힘, 그들에게 이번 선거 결과는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이 큰 민심을 얻은 이 적기에 제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권력만 보는 그런 머저리 같은 짓을 계속한다면 진짜 문재인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와주셨던 모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그리고 관심 가져주시는 국민분들과 호응해주신 부산시민, 그리고 부산 집회를 잘 해주신 부산시당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와 존경의 표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반시장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 중산층 죽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렇게 중산층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휘청하면 복구할 수 없는 경제 상황에 국민의 자살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우리 공화당에서는 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한 국민 통제까지 더해져서 지금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져만 갑니다. 이것이 정말로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지만 통계와 현실이 이 슬프고도 화나는 이유들이 실화임을 말해줍니다. 얼마 전 저는 친구에게서 그의 지인이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장에서 목을 맸는데 근래 부쩍 운영 중인 공장의 경영난으로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부득이하게 공장 근로자를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지독한 악덕 노조를 등에 업은 근로자들의 갑질이 엿이 드러납니다. 그분은 경영난에 허덕여서 해고를 했는데 부당한 해고라며 송사에까지 휘말려서 2중 3중의 고충을 겪다가 악덕사정이라는 멍해를 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는
그분께서는 그저 열심히 살아온 분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경제를 폭망시킨 문재인을 원망합니까? 정당한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자? 아니면 해고한 사장을 악덕으로 모는 사회의 따가운 시선일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서민의 눈물도 모릅니다. 경제를 살릴 능력도 없고 코로나를 종식할 방법도 능력도 없습니다. 부동산을 안정시킬 능력도 없고 사회 갈등을 해소할 능력도 없습니다. 최근 청와대 창원 게시판에 한 청년이 매일매일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벼락거지가 되었다고 매일매일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곤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청년들이, 자영업자가,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가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보유국의 현실입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2019년 자살이 꾸준히 증가해서 조사 당시 13,799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하루 37.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박근혜 대통령님이 재임하시던 시절 그때 자살률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분이 잘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역대 최고였다는 점을 우리는 상기해야만 합니다. 국민이 이 땅에서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집권 여당은 선거 패배에 대해 초선과 중진이 서로 싸우기나 하고 대통령이란 작자는 여전히 여공 가출 감성 멘트 쇼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민초들의 정당답게 이러한 희망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환한 희망의 빛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그날 우리가 여태 걸어온 가시밭길을 걸어가면 탄압을 이겨낸 불굴의 우리 공화당 정신 그 자체가 국민에게 또한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또 문득 든 생각은 지금 가장 골 아파 죽겠는 사람, 딱 죽고 싶은 사람 바로 문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당선되신 오세훈 서울시장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3억이 올랐습니다. 2억인 줄 알았는데 알아보니까 3억이나 올랐더라고요. 6개월 전보다는 무려 13억이나 올랐습니다. 임기 1년인 분께서 실행 가능성도 낮은 공약을 책임감 없이 말씀하신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가 3억이나 오르다니 이것도 실화입니까? 문재인 정권이 24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룬 것을 오세훈 시장께서는 단 하루 만에 이루셨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엄밀히 따져보고 싶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재건축 재개발 공약도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공약이 아니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LH 투기 사태를 보면서 투기의 맛을 알게 된 국민들에게 투기를 부추기면서 재미 좀 보게 해줄 테니 표 달라는 뜻이 1도 들어있지 않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질래야 질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지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투기를 부추기며 표를 달라고 표를 구걸할 만큼 국민의힘은 자신이 없었습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국민의힘에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이제부터 국민들 속이고 대선 향한 국민의힘의 연기쇼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세훈 시장께서 우파라서 자유시장 경제 정책과 맞아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서 뭐 그런 공약을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따로 하실 일이 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공권력에 의심당하신 분들의 진상을 꼭 좀 밝혀주십시오. 2019년 6월 25일 서울시에 의한 강제행정 대집행에 대해서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서울시장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할 일은 미친 여자 널 끼듯 집값 폭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의 죽음, 억울한 자유민주주의 투사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그것이 탄핵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속죄입니다. 위장 우파가 아니라면,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탄핵 부역자가 아니라면 1년이라는 주어진 시간 동안 진짜로 할 수 있는지, 진짜로 가치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과 함께 사망한 그분들의 넋을 기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4월 10일 부산에서 강원 동지 여러분과 부산시당위원장님, 전국 시도당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인이 엑스맨이다. 엑스맨을 대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가지고 또 다시 다음 대표로 모시려고 하는 국민의힘이 돋보이는 연합뉴스 4월 11일자에 김종인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야권 통합을 두고 자신이 없으면 집을 채울 것이지 밤낮 통합한다 하면서 국민의힘은 바깥을 기울이지 말고 내부를 단속해서 자생력을 가져야 한다 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야권에서 개혁 이미지를 가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김 전 위원장이다. 당대표로 재추대되면 그것이 혁신적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당 핵심 관계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론자로 사실상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90년 3월 17일 날 동아일보의 경제수석에 된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81년 금융실명제 추진에 대해서 반대 이름을 제기하고 있고 최근에 실명제, 토지공개념 확대 실시 등 일련의 경제 개혁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면 성장봅니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4.7 승리는 야권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승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문재인 세력의 오만과 독선, 불법과 무능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이번에 꼬꾸라지는 꼴을 보고도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수치를 보면 박영선과 김영춘이 이번에 서울과 부산에서 얻은 표는 약 190만 표와 53만 표. 이 표는 작년 총선 비례대표 시절에 더불어시민당의 득표였던 185만여 표, 54만여 표 정도로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봅니다. 지난해 보수 쪽에서 받았던 표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당의 비례대표 득표는 당시 고작 184만여 표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공화당을 비롯한 전체 보수 야권의 표가 약 60여만 표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표가 약 이번 선거에서 약 250여만 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오세훈 후보가 받았던, 오세훈 시장이 받았던 280여만 표가 가능하지 않나. 이 과정이 바로 후보 단일화 과정이고 통합 과정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주된 추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거 ABC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거기에 김종인을 당대표로 재추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자유우파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공군 출신입니다. 그래서 공군 문제에 관련해서 여러분들 4월 9일 날 사천 항공우주산업 공장에서 KF-21 보람의 국산 전투기 CJ-1호기가 출고식이 있었습니다. 이 KF란 말은, 이 F란 말이 파이터란 훈련기가 아니고 실제 전투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비가 약 한 8조 8천억이 소요되는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2021년에 육상 시험을 거쳐서 2022년에는 첫 비행을 하고 2026년까지는 성능 시험을 거쳐서 공군에 배20대를 공급하는 사업.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와 합작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비롯한 8번째 전투기 생산국입니다. 이 출고식에서 문재인은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사 내용이, 이 사업은 김대중 때 시작해서 자기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문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에 시작돼서 97년 IMF를 맞아서 1차 중단되었습니다. 김대중 시절에 말로만 했다가 노무현 시절에는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2차 중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의 기술 이전이 불가하다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AESA, 레이더 개발 등 4대 핵심 기술을 국방과학연구소에 독자 개발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로써 5년 만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이 훈련기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훈련기 개발에 이어서 국산 전투기까지 생산하면 무기체계 면에서 자주국방의 큰 틀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대전쟁에서 항공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산업연구원 연구팀 20명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김대중 대통령을 내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KF-21 보람의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은 사실 2차에 걸쳐서 중단된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의지에 의해서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 보람이라는 이름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명명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것은 나라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현 정권이 북한의 세습,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해서 인권을 유린 하다못해 인권을 아예 말살하는 그런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끝없이 손을 내밀고 있고, 국립외교원장을 비롯한 서훈, 정의용, 장관, 문정인, 탁보, 이로 말할 수 없이 지금 현 정부의 국가 안보에 관한 인식들을 보면 정말 위험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란 사람이 지난 역사를 완전히 날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국가 안보에 관한 일입니다. 정말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송장 이제 처벌위원회 때 주관 업무보고 진로 일정 관계한 내용에 이런 걸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주간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거짓 촛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종식 선언 및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4월 12일에서 16일까지의 다른 성명서 및 언론 홍보 방안도 실시합니다. 조직국의 업무입니다. 15일, 17일, 19일 날 세종시의 창당 준비 서면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중앙당, 봉사단 및 지역당원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일 세종시 구강 전통시장 장날에 실시하고 10시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7일 대평 전통시장 장날에 10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치원 전통시장 장날은 19일, 29일 10시에 시작합니다. 4월 13일 날 16시에 경기도당 위원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이혁종 위원회 추진 TF를 구성하고 그 일정을 정해서 계획안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대행력실에서는 4월 24일 날 충남 아산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남 도당과 협의해서 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목요 정례기재학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경북 일부 경북 지역에서 김천, 성주, 의령 등 4곳에서 서명대회를 집중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구미 경북 동지들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총무부에서는 지금 현재 홍보실 영상 촬영자 및 홍보물 디자이너 등을 면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보실에서는 4월 달에 중요 행사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날 충남 아산 집회 관련 내용하고, 그리고 영상 및 구호도 동시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문재인 척결, 정권 척결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고요. 이전에 불법 인신강론 4년 영상을 나레이션 버전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우리공화당 페이스북 페이지가 신규 개설되었습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조원진 대표님께서 서두에 아주 중요한 그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전국 좌파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 서서히 무너지고 우리 공화당의 목소리가 점점 전달되고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구 집회
이번 부산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투쟁력이 아주 가속도가 붙고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국민 설득과 계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545년 4월 28일 날 태어나신 이충무공 탄신 제476주년을 맞이해서 충청권 집회로 아마 선충사가 있는 온양온천역에서 4월 24일 토요일 날 1시에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또다시 충청권의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러한 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그 충남 집회를 준비하면서 역사를 좀 보니까 1952년 전쟁 중이죠. 전쟁의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진해에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첫 번째 동상입니다. 그리고 최대 규모의 동상입니다. 그래서 근대 기념물 1호로 기념이 되는 동상이 진해에 세워졌는데, 이번에 연구하면서 놀라운 사실은 그 동상의 그 제호, 충무공 이순신 상이라고 하는 이 제호를 이승만 박사가 친히 써가지고 붙였는데, 그리고 옆에다가 이승만 근서, 즉 간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썼다. 그래서 이승만 근서라고 하는 그러한 글까지 썼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썼다고 하는 사실, 동상을 건립했다는 사실을, 그 이름을 이승만 근서라고 하는 걸 지워버리고 충무공 이순신 상이라고 하는 큰 글자만 남겨둔 이런 걸 볼 때, 이 얼마나 종북좌파의 거짓 세력과 역사 왜곡 세력이 참 뿌리가 깊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이거를 이런 근본을 뒤집을 수 있는 투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요. 참고해서 반대로 북한은 언제 최초로 동상을 만들었냐면 1949년 11월 평남 강동 승오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1949년 11월에 세웠습니다. 왜? 적화통일하려고. 즉 김일성을 우상화해서 적화통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1949년도에 이미 승오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왜 승오리에다 세웠냐면 거기에 고구려 고분이 많고 석회석 동굴도 있고 일제시대에 최대 시멘트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고분에 출토한 돌들과 이 시멘트로 쉽게 동상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북한은 적화통일 기습남축으로 해서 1년 전에 이미 동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할 때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전쟁 중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충무공 동상을 만들었고, 또 그것을 모 세력들이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러한 조작과 왜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결국 그 세력이 거짓과 조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순신 장군을 가장 성역화하신 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1968년도 광화문에다가 본인이 사비를 들여서 그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쟁하자면 그 동상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이전될지 모르고 파괴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고, 광화문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68년도 12월 달에 복원을 시켰습니다. 일제가 중앙청을 짓누려고 광화문을 동시작하기 이전했는데, 그게 6.25 동란 때 파괴된 거를 18년 만에 박정희 대통령이 광화문을 세워서 한글로 현판을 썼습니다. 그것도 모 세력이 위치라든지 시멘트로 만들었다는 명목으로 그거를 다시 부시고 다시 세우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 한글 광화문 히어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왜곡과 조작 작업을 하는 세력들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말 이 북계 대남국 좌파, 종북 좌파 세력, 이 폭착 빨갱이 세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제거하고 또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정말 위대한 이 역사의 진실을 깨우쳐서 청년들을 깨우쳐서 청년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의 대열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북진 자유 통일까지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가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동지들이 계속 활동하시면서 이번에 현충원 집회에 많은 대대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인사 또 새로운 신설 위원회 또 부자정당 만들기 TF 관련해서 인사안을 발표하겠습니다. 홍보 SNS 상근 본부장의 한건영 청년 최고위원을 오늘부터 상근 홍보 SNS 상근 본부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1기 선출직 최고위원 우리 공화당 현재 청년 최고위원이고 우리 공화당이 가고자 하는 홍보 SNS 분야가 당대표로서 가장 중점적인 부분입니다. 상근 최고위원으로서 홍보 SNS 상근 본부장으로서 홍보 SNS의 획기적인 발전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폐렴 허위 방역 진실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진실규명위원회 중국 폐렴 허위 방역 진실규명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성웅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중국 입출 금지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얘기했던 K-방역의 허구성 또 실질적인 방역의 실패 또한 백신 수급의 실패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서 백신 수급 확보의 실패는 K-방역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반역행위이고 국가 자살 행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이 이 백신 수급 실패, K-방역 실패에 대한 이 반역 행위와 국가 자살 행위에 대한 전면전 투쟁을 하기 위해서 진실규명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많이 조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사무총장께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이업종위원회 즉 부자정당 만들기의 TF팀 본부장으로 사무총장 재원호 사무총장을 임명을 하고 지금 이업종위원회 위원장은 고태용 위원장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5만의 책임당원 또 수십만의 일반 당원이 계십니다. 아무튼 이 정도의 규모가 되면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지금 법률팀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사항을 지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도 TF본부에서 구체적으로 계획팀을 구성해서 준비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세 건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이거 없으시면은 세 건 홍보 SNS 상근 본부장 또 중국 폐렴 허위 방역 진실규명위원회 또 이업종 TF 본부 이 세 건의 통과를 진수성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자문 특히 6.25 용역 깡패들의 이 탄압에 대한 서울시의 탄압에 대한 피해자 혹은 6.25 지금 보상
행정대집행 영업 비여에 대한 법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소를 우리 공화당도 하고 서울시도 했는데 항소심이 다 기각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두 가지를 법률팀에서 오늘 장명 변호사 분이 오셔서 담당 사무 변호사도 오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법률자문위원장이신 한상수 최고위원과 법률팀이 첫째는 2017년 3월 10일 희생되신 열사 5분에 대한 공명한 오세훈 시장의 입장과 진실 규명, 피해자 희생되신 열사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9년 6월 25일 용역 깡패들에 의한 집단적인 폭행 사건과 행정대집행 비용 문제, 또 103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다쳤고 거기에 대대적인 이제 법적 사안이 있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 소위 부패한 박원순 정권, 박원순 시장과의 실질적인 결별은 이 두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불의와의 싸움이었고 대한민국의 단일 집회에서 하루 만에 가장 많은 분들이 2017년 3월 10일 희생됐습니다. 그동안 언론 방송에서 다 묻어버렸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진실 규명 투쟁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분명한 입장 발표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 열사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 보상, 또 책임자 처벌 관련된 그런 부분들까지, 또 2019년 6월 25일 6.25 용역 깡패 폭력행위, 또 행정대집행 비용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오늘 2시에 회의를 통해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명대 발표를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왜 서명대가 반으로 줄었는가? 이 토요일 집회에 토요 서명대가 운영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서명대가 애국이고 답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서명대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우리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쟁에 우리 공화당의 홍보관 역할을 하고 있는 서명대가 토요 집회를 한다는 상황 때문에 반으로 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어떤 시도당은 아예 서명대 자체를 안 했어요. 신뢰를 들으면 이런 겁니다. 부산과 대구는 왜 서명대가 숫자가 줄지 않았는가? 토요 집회에 토요 서명대를 안 하는 대신에 평일 서명대로 다 바꿨습니다. 평일 서명대로 다 바꿨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한 주에 서명대 전체 서명활동 숫자가 줄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시도당 위원장님이나 서명단장님, 특히 중앙당 사무처의 이 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 따지면 우리가 집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서명대가 반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촛불 망령들이 무너지는 그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방법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적극적인 식방을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회를 하는데, 집회를 하기 때문에 서명대가 반으로 줄었다. 이번에 47군데를 했어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우리는 항상 100회 이상이 넘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서명단장님께서 너무나 힘드시고 고생스럽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상황들을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를 하면서 하나를 안 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는 정말 진퇴양만의 상황이 우리 공화당에 올 수가 있다. 대구시당이나 부산시당에서 지난주 서명대 숫자나 지난주 서명대 숫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입당원서나 서명 숫자도 차이가 없어요. 책임당원도. 아무튼 그런 그 인식의 전환이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대표로서는 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집회를 안 할 수는 없고 이슈에 따라서 대규모 집회 준비도 해야 되고 제한된 집회라도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집회는 해야 되는데 서명대에 그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그럴 경우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답게 토요일 이제 24일 날도 토요일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인 집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번 주 더 만회하고 또 다음 주도 평일 혹은 일요일 날 서명대로 전환을 해서 서명대가 지속적인 최소한 매주 한 번 서명대는 매주 한 번의 서명대는 꼭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당대표로서 제가 서명대 하는 분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청년들하고 부산에서 한 25명 정도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1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제가 했던 표현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화당 이름을 빼고는 180도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여기에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든지 자기 중심주의로 빠지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렵게 된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청년들이 아이디어들을 속출해내고 아이디어만 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인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행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4월달이 벌써 열흘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 봄 계절에 투쟁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구미선 동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시면서 고생했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투쟁, 또 우리의 서명활동, 또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의 무죄 석방 활동 이 부분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온 자유파 국민들께서 힘들더라도 우리가 가는 길이 진실한 길이고 우리가 가는 길이 정의를 위한 길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좀 더 힘들더라도 더 많은 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에 대한 제안이 1차, 2차 제안 시간을 통해서 한 30여 분이 수백 건의 제안 내용을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사무총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또 그분들의 우리 공화당에 바라는 제안 내용을 하나도 흐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 제안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우리 공화당의 모습도 갖춰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에서 연합서명을 며칠부터 하죠? 14, 15, 17. 14, 15, 16, 17, 4일간에 걸쳐서 경북 도당을 중심으로 연합서명대 운영을 합니다. 그 일정도 보내주셔서 오늘 그 일정은 오늘 공카에다가 좀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서명대하고 경북연합서명 일정을 좀 공개를 해주시고 또 24일 아산시 문재인 부패정권 사직생의 정신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 척결하자 이러한 기조로 아산시에서 식무원 당신 4월 28일 4일 전에 저희들이 아산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오전 10시에 아산 현충사 지도부에서는 현충사 참배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은 오후 4시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강원도당 사무실 개소식과 또 지난 토요일 10일날 부산시당 위원장 취임식 위해 사무실 이전식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시도가 사무실을 갖추고 체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충남과 인천 이 두 군데도 지금 아마 사무실 이전 준비가 완료되면은 행사를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어, 10분 있다가 시작할게요. 55분에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우리공화당 월요일 최고위원회의는 마쳤습니다. 방송은 이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